예, 디지털 경제 4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제대로, 이게 잘 안 되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계속해서 OECD 디지털 경제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의 기술이란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팅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정책 동향과 이제 트렌드 같은 것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보통 OECD에서 한국의 AI 전략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면 전문 인력 보급률은 뭐 우리가 한 세계 5위 수준 정도 됩니다. AI 기술 보급률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IT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AI 기술 같은 걸 하지만 IT 선진국이란 것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들의 어떤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것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어떤 그 분량적으로 굉장히 이제 하이랭크 하죠. 그죠? 하이랭크.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라는 건 소위 하기엔 하드웨어란 것은 말 그대로 그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같은 것은 어떤 것이 하드웨어가 되겠습니까? 집이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죠. 뭐 못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다 이렇게 소위 하기는 철물적인 것이다. 철물적인 것, 그죠? 외향적인 것, 피지컬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란 것은 거기서 결국은 그 집을 짓는 부분을 엔지니어링 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집을 레이아웃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그 목수의 어떤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걸로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비교해서. 그래서 한국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의 보급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정량적인 지표로 나타낸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랜선들 그러니까 인터넷 보급률이 있죠. 인터넷이 보급이 되려면은 기지국이 생겨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장치들 그죠? 이러한 장치들이 형성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치들의 보급률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어드밴스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업들 중에 LG니 삼성이니 하는 기업들이 많은 그 글로벌 IT의 어떤 프로덕트 중에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단위가 높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 있죠. 그죠? 인프라스트럭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이라는 미국을 가도 인터넷이 그렇게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틀려졌는데요. 한 10년 해도 우리는 굉장히 풍부하고 값싼 어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기지국이 많이 설치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땅이 좁습니다. 땅이 좁다는 이야기는 기지국 설치가 똑같은 기지국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생일 케이크 있는데 아주 큰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왔다면 거기에 생일만큼의 초를 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초는 굉장히 드문드문하게 그죠? 그리고 초가 더 필요하겠죠. 그죠? 그 생일의
개수에 관계없이. 왜냐하면 뭔가 좀 이렇게 생일 같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초가 활활 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그죠? 더 많은 초가 필요합니다. 근데 케이크 작다면은 거기에는 오히려 더 생일만큼의 초를 꼽지도 못할, 그죠? 그런 여유 공간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뭐 크게 들지 않아도 이게 빡빡하게, 그죠? 꼽힌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density가 높으니까요. 밀도가 높으니까요. 근데 미국과 같은 나라는 굉장히 넓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상호간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고, 어쨌든 뭐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받을 때 돈을 지불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는 받을 때도 돈을 지불한다. 그만큼 어떤 겁니까? 자원들을 그렇게 풍부하게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인프라스트럭처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적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용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드가 당연히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로드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뭐 뭔가를 많이 썼을 때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 자연적 불필요한 통신을 갖다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런 보급률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제 하이랭크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좀 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죠? 정말 기술적인 거, 그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보급 확산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보면 한국은 브로드밴드 인프라 등 연결성과 기업의 그 R&D 투자 등 혁신 측면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기술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개인과 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은 굉장히 이것은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양이 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보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된다. 자, 그런 측면들 우리가 보충해야 될 측면들이다. 그것을 이제 OECD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즉 코로나 COVID-19이죠. 상황에서는 디지털 격차를 위해 중소기업, 농어촌, 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비대면 그죠? 거로 갑니다. 비대면 가면 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뭡니까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죠. 커뮤니티 같은 거 그죠? 커뮤니티 같은 거죠. 이런데 이제 하려면은 사람들이 자 이제 학교 수업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수업하면은 학생들이 뭔가 노트북이라도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죠.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으면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다행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 인프라가 많이 돼 있죠. 돼 있는데 이제 집집마다 그렇다고 돼 있다고 100%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터넷 인프라가 좀 취약한 농어촌 지역 또는 취약계층은 뭐 인터넷을 설치할 그럴 돈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트 PC가나 뭐 어떤 PC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에 있으면은 이런 걸 잘 몰라요. 도시에 있으면은 뭐 대부분 인터넷 사용하고 우리가 정 안 되면 지하철에 가가지고 앉아서 들어도 되니까요. 그죠? 됩니다. 근데 지하철이 없는 곳이 대다수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지하철이 있는 도시가 대도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이런 데 있는 이제 학생들은 집에 인터넷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나름대로 인터넷 환경을 조성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공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의 핵심인 데이터 관련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논의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죠? 그것도 하나의 또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은 어떤 자금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지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은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그러한 기업들에게 국가가 그것을 자금을 선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언택트 시대에는 이제 거의 제로 베이스로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적 방식의 비즈니스가 모두 이제 뭐냐면 제로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한 비즈니스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을 모두 반납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예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언택트 됐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일단 법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싶어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 가는 한은 법적으로 못 모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이러한 사회가 굳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곧 극복될 것입니다. 곧 극복될 것입니다라는 확신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반면에 또 굳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두 곳으로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100% 없어지거나 100% 그 방향으로 가거나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적어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항상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그 몫이 얼마가 되든 간에 뭐 10%가 되든 20%가 되든 30%가 되든 남아있는 거죠. 그건 이제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플랜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이나 취약계층의 비즈니스 학생들이 이 언택트 시대에 여러가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이 이제 가서 병원에 오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거죠. 병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뭐 열나는데 왜 병원에 가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TV에서 나온 전문가들 중에. 그거는 기본적인 의무 자체를 망각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병원은 사람이 아프니까 당연히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몸이 좋지 않으면 가야 되고 또 받아줘야 되는 것이 병원이죠. 병원이 꼭 그냥 기존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환자 이외의 환자들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원래 병원은 아픈 사람 누구든 받아서 치료해 주는 것이 병원이죠. 그러면 병원 그 내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세분화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된다. 그거는 병원 역할이 아니죠. 자, 병원이 스스로의 의무를 망각한 거죠. 병원은 아파서 생명 위협받는 모든 사람들을 어쨌든 그 안에서 자기네들 내부적이고 자기네들이 하지 못한 건 자기네들 사정이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그것을 적절하게 본연의 임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춰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병원이 언택트 시대의 병원이란 것이 앞으로 기본적인 바이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웨어 인터넷, 즉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위 이야기하는 밴드 같은 거죠. 우리 전자팔찌 같은 일종의 그걸 차고 있으면 그 모든 정보가 우리 전자팔찌에도 보통 보면은 지금은 어떤 극소수의 범죄자들의 어떤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러한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어쩌면 거기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사람 정보가. 그래서 움직이는 거 다 거기서 데이터로 갑니다. 그 전자팔찌를 통제하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그 소위 하는 이제 그러한 웨어 인터넷이라는 게 그런 거죠.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걸 차고 있으면은 의사하고 컨택을 할 때 그 의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다 받습니다. 바이탈까지도. 바이탈이라는 것은 혈압, 맥박, 혈당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처방을 내리고 그러면 의사는 뭐를 가지고 컨택을 합니까? 그 환자의 집에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웨어 인터넷 차는 거죠. 차는 거. 우리가 초음파 검사할 때 차면 우리 몸에 있는 게 싹 다 그 기계로 가듯이 그럼 그 기계가 결국 뭐에 연결되어 있답니까? 인터넷에 연결돼서 의사의 데이터베이스로 그대로 가서 의사가 그걸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는 거를 지금까지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이걸 채워서 했는데 지금 자기 스스로 집에서 차고 그것이 이제 병원에서는 기계를 가져와서 환자의 몸에다가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처방을 내리죠.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병원은 동시에 수백 명을 동시에 진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굉장히 효율성이 향상되죠. 동시에 진찰하고, 그 다음에 약도 어떻게 합니까? 기존의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빅데이터는 이제 그 사람이 현상, 그 사람이 현상이죠. 그 사람이 현상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세계의 글로벌한 의사들이 진단한 데이터를 수집하죠.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디스크립션, 처방 같은 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최적의 뭡니까? 약을 처방하고 치료법을 처방하고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그 처방 중 뭔가 의심이 나는 부분만 체크를 해서 그게 혹시 컴퓨터가 에러를 범하지 않았는가를 체크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뭐 컴퓨터 엔지니어 정도의 어떤. 근데 이제 우리가 컨택트 하는 어떤 환경에서는 일단은 뭡니까? 환자들이 어떤 웨이팅 코스트가 들잖아요. 기다려야 하는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 다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리얼타임으로 접속하면은 일단 인공지능이 나한테 뭡니까? 디스크립션 주고 처방 줍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다이그노시스, 즉 처방전을 인공지능이 주고 의사는 거기에다가 맞다 안 맞다 코멘트만 해주고, 그러면 의사가 같은 시간에 수많은 뭡니까? 환자들을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정밀한, 그죠? 정밀한 진단이 되는다. 그것을 우리가 웨어 인터넷이다. 그 인터넷의 시대도 이제 도래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웨어 인터넷이 되고, 자, 이제 언택트 시대입니다. 코비드 19의 상황에서 학생들이 수업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 뿐이죠. 근데 이거 전부 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반이. 소프트웨어 기반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이걸 소프트웨어 기반과 하드웨어 기반은 도시와 농촌 간의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깊은 어떤 사고와 동향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OECD에서 디지털 아웃룩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컨셉들은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다이어그램, 하나의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를 구상하게 할 것이다는 이러한 플로우 차트만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어떤 디지털화된 이러한 기술들은 어떻게 돼? 플랫폼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플랫폼이 앞전 시간에 이런 기술자들이
우리가 우리 입맛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쏙쏙 가져서 조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미 개발해서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필요한 플랫폼에 가서 우리 필요한 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연결하는데 조금의 어떤 비용만 주면 그 전문가들이 우리가 이런 거죠. 소위 이야기하는 철판 요리집에 갔으면 자, 요거 넣어주세요. 저거 넣어주세요. 요거 넣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선택받아 가지고 누가 합니까? 요리사가? 요리사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필요한 고객가 먹고 싶은 거를 재료를 가져가고 그걸 딱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있다. 이 앞에 있는 공동의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있고 요리사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던 재료들이 쫙 있고 그 자기가 여기서 앞에 앉아가지고 딱딱딱딱딱 필요한 거 누르는 거죠. 응?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눌렀을 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AR, Augmentation, 즉 증감현실이 나오죠. 리얼리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작동하게 나오고 저건 내가 원했던 거다. 아니다. 저건 저 부분이 난 빼야 되겠다 하면 그 프로그램 또 딱 빼고 다른 거 넣고 그래서 맞춤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춤형을 해가지고 요거를 실제 돌아가도록 하는 데는 또 뭔가의 오퍼레이터들이 뭔가 조금 손을 봐야 되잖아요. 그건 또 조금 전문적인 분인가? 그거는 또 오퍼레이터들이 실시간으로 단기간에 해준다 이거죠. 자, 이것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터들이 일일이 그걸 갖다가 맞춰서 한다면 손님의 기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AR이라는 이러한 정감 현실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자기가 선택한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기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그것이 다 이제 설명이 어태치가 AR이 첨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보고 내가 저러한 프로그램들 요거 ABCD를 선택했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우리 가게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우리 고객을 위해서 이건 이렇게 운영될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게 되니까 결국 뭡니까? 결국 프로그래머 주도의 어떤 프로그래밍, 고객을 위한 프로그래밍에서 많은 크리스판딩이 와야 되죠. 피드백들이 와야 되는 것을 줄이고, 그죠? 고객이 직접 선택함으로써 뭡니까? 어떤 실패할 확률도 낮아지고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정확하다 이거죠. 정확하다. 그래서 그 정확한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더 구동하게 해주는 역할만이 이제 구동하게 해주는 것조차도 플랫폼에서 다 해줍니다. 좀 더 어드밴스드 된 데는. 근데 이제 작동하다가 발생하는 이런 오류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들이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커렉션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밖에 이제 안 하죠. 그런 플랫폼이 형성이 돼 있다. 플랫폼이. 그래서 그래 플랫폼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향후에 어떤 시대로 갈 것이고 그 시대로 감으로써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에게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고안하는 것. 그것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기술이 어떻게 가고 앞으로 어떠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프로스펙티브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전망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프로스펙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코노믹 프로스펙티브든 테크놀로지 프로스펙티브든 하여튼 어떤 프로스펙티브가 있어야 된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이 있어야 된다. 그 예지력을 보려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축적된 지식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인포메이션에 축적된 지식들을 기초로 해서 그러한 예지력들이 더욱더 빛을 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룩 같은 거, 디지털 아웃룩, 2020, 뭐 지금 2021이지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변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혁이라는 것은 통합된 접근을 통한 정책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과 웰빙을 위해서는 디지털 변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COVID-19 위기에서는요, 디지털 변혁이 가속화되어야 된다. 아까 그 이야기들을 쭉 지금 드렸습니다. 왜 이제 여러 방면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택트 시대가 되면 언택트에 맞게
여러 가지 디지털의 어떤 거기에 맞추기 위한 변혁이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변혁을 대응하기 위한 OECD의 Going Digital 프로젝트의 어떤 주요 시사점이나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러한 권고 사항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그래서 그 Going Digital이라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변혁,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이것을 디지털 변혁이다 이렇게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이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요. 바람직한 정책을 권고하고 베스트 프랙티스, 즉 모범 사례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업 과제를 추진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Going Digital Project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으로써 특히 디지털화는 COVID-19, 즉 코로나19와 더불어 또 코로나19가 디지털 변혁을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택트 시대를 만들어 버리니까 언택트 시대에서는 결국 디지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간 컨택트 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이 이제 안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의 필요성이 또 디지털의 어떤 인프라나 디지털의 어떤 여러 가지 변혁의 필요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디지털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권고하고 모범 사례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업 과제를 추진한다 이런 거죠. 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변혁이다. 디지털 변혁이다. 이러한 디지털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벌써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이라는 것은 통합과 일관된 디지털 정책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OECD에서는 디지털 프레임워크, 그래서 근데 그 통합된 디지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Integrated Policy Framework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ntegrated Policy Framework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합된 정책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것은 이제 7가지를 보통 보면요. 보통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강화한다. 우리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그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도시와 농촌, 즉 상류사회와 취약계층 간의 디지털 접근도는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우리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면 지하철에 와서 인터넷을 들어도 됐죠. 공공 어떤 뭐 기관에 가서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디지털 그 환경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즉 하드웨어적인 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죠. 갖춰져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시골이라든지 뭐 또 우리는 예사롭게 지금 집에 인터넷이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터넷을 그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또 인터넷에 대한 지불 비용을 필요로 하고요. 이러한 지불 비용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굉장히 접근성이 아주 제한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소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인터넷이 선택적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이 선택적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그건 뭐 그냥 자기의 기호니까 필요한 사람은 돈 내고 하는 거고, 또, 취약계층은 그게 뭐 크게 전적으로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우리가 굳이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할 필요는 없었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교육, 그 다음에 보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회보장,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그게 없으면 일단 소통 자체가 안 되겠죠. 소통 자체가 안 되고 교육도 실현이 안 됩니다. 그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의 네트워크 접근성 강화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다.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국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합
그리고 일관된 디지털 파리시다. 디지털 정책을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그 중에 네트워크 접근성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거는 100번 옳은 말이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의 효율적인 사용. 그죠? 디지털 기술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겠죠. 그 기술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보안이나 국방.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셀러폰 있잖아요. 휴대폰이 90년대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어떤 군사용으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군사용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쉽게 말하면 워키토키 같은 이러한 개념으로서 오래전에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근데 민간 영역으로는 그것이, 아직 발전이 못 된 거죠. 여러 가지 주파수의 문제도 있고,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여러 사람이 사용되고 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통신이 어떻게 서로 엉키고, 그렇게 되면은 꼭 도청을 하지 않으려 해도,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도청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전화하다 보면 이상하게 주파수가 합쳐져 있는 바람에 다른 사람 통화하는 거하고 우리가 같이 통화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둘이서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을 때도 있고, 아니면 선이 엉켜가고 누구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고가의 어떤 그 비용을 들여서 개발된 통신기술 같은 것을 이제 보안이나 군사기술용 이런 부분들, 국방, 그 다음에 보안 이런 부분들에 국한돼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국한되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효율성을 떨어지는, 효율성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인풋 대 아웃풋입니다. 인풋이란 것은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비용을 빼야 됩니다. 비용을 빼려면은 그 비용을 프리로 사용하는 그러한 분야보다는 돈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을 때 이 비용이 아웃풋이 되겠죠. 그것이 효율성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와 같이 어떤 고가의 장비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특정 분야에 보안이나 국방 등에만 사용되어 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아웃풋은 없는 거죠. 그럼 그건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복지라든지 보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성이 더 크겠죠.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서 인풋된 비용만큼 아웃풋된 편익이 커지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듭시다. 우리 지금 이제 동영상 하면은 실시간 줌을 사용합니다. 이 줌이란 기술도 앞전에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술이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이었죠. 돈을 내는 사람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내는 사람들이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돈을 내는, 고가의 사용료를 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나름대로 편리성을 가졌겠죠. 편익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용하려니까, 돈을 내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사용하는 거죠. 이게 편리한 건 알지만 사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거 동영상 실시간을 해야 되니까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살 수밖에 없음으로써 결국은 뭡니까? 타의적이긴 하지만, 외부 환경에 의한 어떤 타의적이긴 하지만 이것이 여러 사람들이 공유됨으로써, 어떻습니까? 그것을 투자하는 데든 비용 대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이제 이러한 것들도 효율성을 증대하기 시키면 그러면 지금 고가를 그대로 유지해라. 그거 아니죠. 정부에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개발한 기업과 협의를 해서 단가를 낮추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공공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사용한 대신에 이게 단가를 낮춰다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그죠 부분들을 도입해서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 제공자가 좀 더 흐른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사용하되 양은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정책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혁신을 촉진해야 되고요. 혁신을 촉진해야 돼요. 혁신적인 거다. 혁신적인 것. 그죠? 그냥 기존의 어떤 루틴한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죠? 혁신, 뜯어 고치는 걸 혁신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규제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푸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를 풀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어떤 주파수를 쓰지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뭡니까? 제한적인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풀므로써, 그죠? 혁신적인 촉진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한다. 일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디지털 관련한 일자리를 아주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마음 놓고 그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토대를 갖다가 형성시켜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 노동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어떤 개정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어떤 그 일자리 지원금을 갖다가 고용을 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방법으로서 어쨌든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보장은 굉장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일자리가 보장되어야지 안정적으로 우리가 그 기술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보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 다음에 사회 번영을 촉진하고요. 신뢰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개방성을 촉진한다.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플랫폼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플랫폼을 개발해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쉬운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쓰게 한다면은 기존에 있는 개발자들 다 굶어 죽는다. 뭐 이런 논리.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의 디지털에만 뭐 국한돼서 지금 예를 든 거지만 수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을 활짝 열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기득권을 지켜주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기득권은 그 기득권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새로운 변혁, 자기들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이런 새로운 변혁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된다. 왜? 자기들이 기득권을 지킨다면은 굳이 새로운 변혁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즉 먹고 사는데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 번영이 촉진되지 않고, 그죠? 신뢰가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좋은 시장을 해도 이거 뭐 내가 좋은 기술 만들어 봐야 저 기득권에 들어가서 이거 뭐 먹혀주지도 않고 사업화도 안 되고 법규에 묶여가지고 뭐 어차피 안 될 건데 내가 이거 뭐 때문에 만드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겠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많은 어떤 해소를 국가가 시켜줘야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소가 없다면은 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변혁은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policy framework를 integrated 된, 좀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제시된 통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디지털 활성화가 되고 디지털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혁신되고 그 다음에 양질의 그 일자리가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사회적 균형이 촉진되고요. 신뢰가 강화되고 그다음에 시장 개방성이 촉진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 개방성이 촉진돼야지 많은 플랫폼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또 새로운, 그죠? 것을 이제 만드는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레피티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 COVID-19 위기에서 정부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범정부적인 아주 정부의 다각적인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인 접근, 즉 whole of government policy approach다. 이렇게 whole of government policy approach, 즉 범정부적, 그죠? 범정부적. 그다음에 접근이 정책 접근이 필요하고 또 이런 정책 접근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디지털 OECD의 주장입니다. 그죠? OECD는 이제 각각의 정부가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